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칼리닝그라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럽을 상대로 쥐고 흔드는 협박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은 모스크바에게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폴란드 장성들은 외교적 예의를 한쪽에 밀어두고 모스크바에 파괴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300km 안에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와 물류의 밸브를 가차없이 잠가버렸습니다. 철도는 멈췄고 도로는 차단되었으며 한때 생명선으로 여겨지던 해상 항로는 이제 물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군사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한가운데에 갇힌 인질의 섬이 되었습니다. 기아와 소진 속에 방치된 채 탈출이 시작되었고 모스크바는 그곳에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서방동맹,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대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전선은 모스크바의 지리적 취약점, 곧 칼리닝그라드가 본토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러시아를 러시아 영토 안에서 인질로 붙들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빌뉴스는 칼리닝그라드를 조이는 작전을 가속하기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단순한 금수 조치에서 되돌릴 수 없는 전략적 포위로 진화했습니다. 한때 건드릴 수 없는 위협의 아우라를 지녔던 이 지역은 이제 완전한 포위 심리, 무력감, 그리고 다가오는 파멸의 차가운 숨결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칼리닝그라드의 삶은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 모스크바나 시베리아의 잿빛 침울함과는 전혀 다른 독특하고 생동감 있는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이곳은 세계를 향해 가장 유럽적 얼굴을 내보이던 러시아의 창이었습니다. 서방 브랜드가 거리를 장악했고 카페에서는 유럽 문화가 지배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을 고립된 러시아 시민이 아니라 발트 지역의 통합된 주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창을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막아버렸고 철의 커튼을 내렸으며 사람들을 어두운 방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효된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재,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전략 무기로 사용한 통과 제한은 칼리닝그라드를 소련 붕괴 이후 보지 못했던 물류 충격, 곧 심장마비로 몰아넣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타격은 도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는 트럭 행렬이 수마일에 걸쳐 늘어서 며칠씩 기다렸고 결국 무력하게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자의 반입이 금지되자 도로 운송 부문은 파산했습니다. 수천 명의 운전사가 일자리를 잃었고 운송회사들은 차량을 차고에 가두거나 고철로 팔아버렸습니다. 도로의 상실은 이 지역이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생명선이 끊긴 것입니다. 곧이어 철도도 마비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제재 목록에 오른 전략물자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으며 러시아 열차를 국경에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건설 부문의 필수적인 시멘트, 산업에 필요한 철강, 에너지의 절대적인 석탄 같은 중량 화물의 수송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철도망의 마비는 칼리닝그라드의 산업이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미완성 건설 프로젝트는 방치된 채 썩어갔습니다. 선로가 녹슬어가는 동안 모스크바의 무력감은 커졌고 리투아니아의 기술적 조치는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마비시켰습니다. 육로와 철로가 닫히자 모스크바의 유일하고 마지막 희망은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해상 보급로였습니다. 모스크바는 그것을 생명선처럼 붙잡았습니다. 크렘린은 대중을 안심시키고 공황을 막기 위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배로 운송할 것이다. 우리는 바다로 봉쇄를 돌파할 것이다. 이 계획은 문서와 지도 위에서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비용이 막대하며 지속될 수 없는 물류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는 너무 비쌌고 너무 느렸으며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육상 운송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스트루가 항에서 배로 칼리닌그라드 항만을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로에 투입할 선박이 충분하지 않았고 항만 인프라도 그 부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운송 비용은 하룻밤 사이 폭등했고 배송 기간은 2배, 심지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육로로 며칠이면 저렴하게 도착하던 물자가 바다로는 몇 주가 걸렸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 지연은 공장 생산 계획을 뒤흔들었고 상점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부패하기 쉬운 물품들은 항만에서 썩어갔습니다. 비용 증가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이미 고통받던 주민들의 구매력을 짓눌렀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습니다. 식품 물가는 러시아 평균을 훨씬 웃돌 만큼 치솟았습니다. 선박과 여객선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수마일에 걸친 트럭과 컨테이너가 항만에서 줄을 섰습니다. 물류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기존 여객선은 끊임없이 고장나거나 정비에 들어갔고 수용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우르사, 마요르 같은 선박을 투입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박들 역시 비효율적이었고 위기의 규모 앞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트럭 운전사들은 배에 오르기 위해 항만에서 2달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며 비참하게 버텼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간의 손실일 뿐 아니라 화물의 손실과 재정적 파탄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사들의 반발은 물류 부문 붕괴의 인간적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엔진으로 여겨지고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아부토토로와 오토바이 제조사 발트 모터스는 부품을 조달할 수 없어 하룻밤 사이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 능력을 90%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이 공장들은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고 그들의 셧다운은 수천 가구의 소득 상실과 지역으로 흘러들던 현금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파트너와의 구제 합의조차도 이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중국조차도 이 고립된 지역으로 물자를 들여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문제는 중대한 사회적 위기와 잠재적 폭발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15,000명에서 18,00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운전사들만이 아니라 정비공, 물류 노동자, 창고 노동자, 세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집단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노한 실업자 집단을 이루며 그들의 반응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RB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연초 이후 믿기 어려울 정도로 21.7% 증가해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통계는 지역 경제가 공식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무력합니다.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은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을 더욱 치명적이고 풀기 어렵게 만든 전개는 발트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어 러시아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러시아를 세계로 연결하는 길, 탈출구가 아니라 러시아를 둘러싸 가두는 벽으로 변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자존심인 발트 함대는 이제 공해를 지배하는 전력이 아니라 자기 항구에 갇힌 오리떼가 되었고 활동 범위는 제한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발트해는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호수가 되었고 러시아의 전략적 심도와 기동 공간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제 바다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출입구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고틀란드 섬에서 덴마크 해협에 이르는 모든 지점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상황은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해상 항로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소나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끊기거나 기뢰가 설치되거나 봉쇄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들은 적의 포구 아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랑을 통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구조적으로 무방비가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바다까지
사방이 북대 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군사 전초기지입니다. 지리는 러시아를 잔혹하게 배신했습니다. 이 지역은 더 이상 교두보가 아니라 방어할 수 없는 주머니, 살상지대가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고립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항복할지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칼리닝그라드를 통한 통과를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을 주저없이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위협은 모스크바가 오랫동안 수발키 회랑을 두고 벌여온 협박에 맞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장 강력하고 억지력 있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빌뉴스는 모스크바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너희의 생명선을 끊고 너희의 요새를 노출시키겠다. 통과 금지 위협이 폴란드의 군사적 파괴 위협과 결합하면 해상 항로조차 즉각 차단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위기 시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기뢰를 부설하거나 칼리닝그라드 항만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래식 대응 능력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해군이 발트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위 계획에서 독일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서 폴란드의 동부 방패 작전의 일환으로 칼리닝그라드 국경 인근 지역에 병력과 중장비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가까운 동쪽으로 독일의 판처와 레오파르트 전차를 재배치한 것은 전략적이고 영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지만 이번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베를린은 이제 칼리닝그라드를 파트너가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이 지역에서 참호를 파고 철조망을 깔고 대전차 장애물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은 이곳이 잠재적이면서도 실제로 활동 중인 전쟁지대라는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의 가능 공격을 예상하고 있거나 칼리닝그라드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경은 뚫을 수 없는 현대판 마지노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기획자들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비공개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밀 시뮬레이션에서 그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어떤 대규모 충돌에서도 칼리닝그라드의 연결이 며칠 안에 심지어 몇 시간 안에 끊기고 영공이 폐쇄될 것임을 인정합니다. 증원 병력을 보낼 수 없고 그곳의 병력이 운명에 맡겨지며 탄약이 바닥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 총참모부 책상 위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공포스러운 파일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이 지역의 정예 부대와 장비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옮기고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를 방어하던 S-400과 해병대 일부는 돈바스 초원에서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방어는 약화되었습니다. 요새는 비워졌고 장갑은 관통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이 피할 수 없는 끝이 다가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승리 선전과는 달리 텅 빈 거리, 치솟는 물가, 공기 속의 긴장은 그들이 느끼는 위험이 추상적 지정학 분석이 아니라 매 순간 일상을 덮치는 구체적이고 타오르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절망감이 악몽처럼 사회를 짓누르고 사람들은 칼리닝그라드에서 자기 자녀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의 결을 찢어놓는 지속적인 인질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크렘린에서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구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서 가방을 싸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 불안, 부패가 커지면서 역사적인 공황 탈출의 물결이 지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와 과거를 뒤로한 채 본토로 도망치려 하거나 기회가 있다면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 합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를 버리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한 지역의 인구학적 고갈과 죽음입니다. 포괄적인 사회학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의 성인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지역을 떠나 이주의 길에 오른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독립적 추정치와 공식 통계 조작에 대한 의심까지 고려하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5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주를 떠나 이주했거나 영구적으로 떠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구가 약 100만 명인 지역에서 이는 단지 3년 만에 인구의 5%에서 15%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구학적 재앙이며 황폐의 상태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늘 그렇듯이 이 지역의 이주와 인구 위기를 무시하기 위해 데이터를 감추고 출생과 사망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로스타트가 월간 인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국가의 무능을 숨기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 탈출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고 특히 고립된 지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학력, 다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젊은 층이며 정보기술과 산업 부문에서 혁신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이 두뇌 유출은 칼리닝그라드를 고령화되고 의존적이며 비생산적인 인구 구조로 몰아넣습니다. 미래를 만들 사람이 남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독일은 이주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한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이자 패배의 원천입니다. 자국민이 적으로 낙인 찍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에서 목숨을 건져보려 피난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발트 지역에서 크렘린의 안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세계에 선포하며 푸틴의 전쟁 대가가 가장 유럽적인 러시아인들, 곧 칼리닝그라드 주민들에게 가장 무겁게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칼리닝그라드의 위기는 단지 현 시점의 지정학 결과만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드라마, 억눌린 과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칼리닝그라드는 두 세계 사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 안에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에 묶여 있고 정신적으로는 둘 모두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보조금과 군사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젊고 유럽화된 지역 주민들이 왜 자신들의 삶을 비참과 고립, 권위주의적 붕괴로 미끄러져가는 본토에 계속 묶어두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경제적 교살과 군사적 포위 전략은 발트에서 푸틴의 야망이 현실과 가장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여겨졌던 이 외곽 지역은 이제 물류 교살과 북대 서양 조약기구의 군사 압박 아래에 갇혀 외로운 군사 고아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특별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